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촉촉한 비가 그치면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어김없이 불어올 겁니다. 자연의 순리란 게 이런 거겠죠. 정치도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인지 여야가 출렁이는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는 중도를 누가 많이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고심하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국민의힘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적 반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극단 발언 경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하는 선대위에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 후보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킵니다. 수도권 지역의 소위 빅샷들을 내세워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공관위는 5.18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도 논의했는데 중도층을 자극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경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5천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제시할 후보 20명을 공개했는데 북핵 전략가로 꼽히는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가 당선권에 포함되는 등 균형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땐 북미국장을, 이명박 정부에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총선 전략을 지휘할 선대위도 공식 출범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해찬 상임고문과 함께 총선 사령탑을 맡은 김부겸 전 총리가 극단 발언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자극을 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선국민 전체를 망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역시 조국 혁신당 약진에 따른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시민사회 추천 1번 비례 후보였던 인물이 반미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는데 2번으로 추천한 정영희 씨 역시 이번 달 진보당을 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저녁 알려지면서 정 후보도 조금 전 사퇴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더불어민주연합 여성비례 2번 정영희 전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사무총장. 사드 반대 시위 등 과거 활동 전력이 알려졌는데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재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 무기 강매, 강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방안을 강력 규탄하며 트럼프에게 즉시 이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정영희 후보가 지난 2월 진보당에 입당했다가 이번 달 탈당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범야권은 지난달 시민사회 추천 후보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정 후보는 합의 직후 진보당을 탈당한 셈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의원은 정 후보가 비례 후보 응모를 위해 위장 탈당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오늘 저녁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조차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진보당 당적 문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유엔사 해체 시위 등을 주도한 결의 하나 활동 이력이 드러난 전지혜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 회장은 오늘 시민사회목 비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앞서 보셨던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야권 비례연대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또 다른 시민사회 추천 비례 후보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왜 야권 비례연대에 선을 긋는지 그 속사정을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4명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전지혜 후보 외에 추가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을 담아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검토 요구 대상으로 정영희, 임태훈 두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정 후보의 경우 진보당 탈당 시점 의혹을 이유로, 임 후보의 경우 병역 거부 이슈를 주도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두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 정 후보는 실제로 조금 전 사퇴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뜻은 존중하겠지만 우리 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 지지세가 뚜렷해지자 지지층 확장을 위해 범진보 진영과의 연대 필요성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분 한 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적으로 얘기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미 종북이 제1야당 총선 공약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관련 민주당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바로 비례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관련 특검부터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보복 정치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최원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한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한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패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법무장관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여당은 오로지 정치 보복을 위한 출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복수심을 품고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라며 조국 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친윤, 친한 인사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아 이른바 호위무사라고 불린 이용 의원, 경기 하남갑의 후보가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결국 친윤 5인방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빼고는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경선에서 친윤계인 초선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측근입니다. 이 의원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흡족해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로써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이 의원을 포함해 대표적 친윤 의원 5명이 모두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도 경북 안동 예천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 선관위가 조사 중인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에 대해선 공관위가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전 현직 3선 의원이 격돌한 서울 중성동을 해선 이해훈 전 의원이 승리했는데 경선에서 패한 하태경 의원은 공관위의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한기호
강대식 의원도 공천이 확정됐고 부산 서동구에서는 부장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결선을 치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도 조금 전 8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살아남느냐가 관심인데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송갑석 의원도 하위 평가 20%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엔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이 승리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삼선 도정환 의원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금 부원장에게 패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선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에게 승리했고 경기 고양정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남 목포 현역인 김원희 의원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에선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어제는 하위 10%에 포함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 갔잖아요. 결국 패하긴 했는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득표율 30% 감산으로 결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은 1차 경선에서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재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재심 신청 기한은 발표 48시간 뒤인 내일 저녁까지인데 박 의원 측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입장을 정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은 여야 대표가 어느 지역을 지원했을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영석 지역구를 또 돌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인데 한 위원장이 서울 험지 탈환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등포역 옥상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역사위를 가로지르는 고가차도미 틈새를 허리 숙여 빠져나옵니다. 영등포 일대를 관통하는 철도를 내려다보고선 지역 생활권 단절과 소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철도를 반드시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공약을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전 영등포를 찾았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탈당한 김영주 의원만 욕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한바닥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어제 고향에 이어 오늘 방문한 서울 영등포와 목동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한 석도 얻지 못했던 곳입니다. 오는 15일까지 계획된 지원 유세 일정도 여당 현역이 없는 곳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을 찾아 지난해 11월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배우 이정재 씨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시장에 가서 옷을 사고 시장에 가서 떡을 먹고 그런 사진들만 올린다는 겁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과 인천을 돌며 게릴라식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오전 재판이었는데 지각하면서 오후로 재판이 밀리자 예정에 없던 지역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 나타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민들과 셀카를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이 대표는 10시에 열린 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10시 반에 시작된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재판이 오후로 미뤄지자 예고 없이 동작을 지역을 찾은 겁니다.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보통 오후로 연기가 돼서 지방으로 연기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요번이 생각나가지고. 이 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류사명 후보 이력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로 미뤄진 재판도 일찍 끝나자 이 대표는 다시 예정에 없던 인천 서구을로 향했고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이용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제 지역구이도 해야 되고 재판까지 있는 데다가 일들이 막 3중, 4중으로 겹쳐서 시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 대표는 유세 도중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도 마주쳤습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의의 경례하겠습니다. 네. 이어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의 연수갑 지역까지 방문한 이 대표는 내일은 한강벨트인 동작을과 용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종로입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주로 출마했던 곳이죠. 예전에는 청와대가 있어서 더 주목을 받던 곳이었는데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에게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도전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바닥 민심을 듣기 위해 창신동 시장 골목을 자주 찾습니다. 어제 뭐라 그러셨더라? 경기가 안 좋다고. 경기는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다고. 네. 이 나물 잘 먹. 부지런히 다닌다. 뭐 일참 많이 했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좋죠. 정부 여당은 아무래도 이 선거지형 자체가 좀 불리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열심히 뛰자. 곽상원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아내인 정연 씨가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가능하면 따로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따로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선거운동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명예가 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멸시하시거나 적대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볼수입니다, 볼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세요. 네, 확실하겠습니다. 양당 구도를 깨겠다며 도전장을 낸 금태섭 후보는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숭인동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유권자들이 바꿔주셔야 된다. 살아 숨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치를 바꾸겠다. 2000년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3번은 보수정당이, 이후 3번은 진보정당이 이겼습니다. 때로는 촛불을, 때로는 태극기를 품었던 종로 민심을 보여주는 선거 결과입니다.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이런 쪽으로 국민들께서 살만 나는 종로가 되도록 정치적 자긍심이 회복되도록 그런 정치를 문화와 전통이 무르르듯 흐르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최 후보는 용도지구 규제 완화, 곽 후보는 컬처 패스 도입, 금 후보는 과감한 재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한동훈의 고점이란 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추세가 좀 바뀌는 조짐을 보이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에게 기대서 끌어올렸던 그 지지율 견인의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 반장이 경기도 위기론을 얘기했었는데 계속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여권 핵심부에서도 이런 진단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부에선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한 공천 그리고 한동훈의 개인기로 상승세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비명 행사로 불렸던 공천 파동 반사 이익도 일단락이 됐고요. 한 위원장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각 지역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고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여당 나름대로 무슨 해법, 고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김 반장 보실 때 이런 추세는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네, 일단 한 위원장 개인보다는 대통령 임기와 정책 어젠다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총선 지나고 5월이 되면 취임 2주년이니까 3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예,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긴 하지만 투표로 이어지는 표의 결집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집력은 바로 미래 권력에서 나오는 건데 한 위원장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3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표의 응징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례가 19대 총선인데 대선 8개월 전에 치른 총선에서 대권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휘를 했고요. 강력한 지지층 결집으로 과반 승리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요. 야권이 분열됐었죠. 또 막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위원장 쪽에서는 경제 어젠다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선점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국민의힘이 왜 일당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단 몇 초 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운동권 청산이나 반 이재명과 같은 프레임만으론 그 지지율 확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이 정부와 여당이 무언가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표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기적으로 남은 기간이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형 어젠다가 필요하다 이 얘기군요. 네, 물론 그 국민의힘이 지금 저출산 문제부터 주거, 교육, 복지 문제까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번 총선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큰 대형 어젠다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주요 변수로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게 바로 경제 민주화였잖아요. 바로 국민들 머릿속에 딱딱 들어왔던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고점 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20대를 아십니까? 입니다. 뭐 조국 대표 얼굴은 알겠고 네. 20대를 아냐는 거는 저게 무슨 말인가요? 예, 먼저 오늘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럽이 45개 나라 국민들에게 자국이 연루된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냐 물었습니다. 기꺼이 싸우겠다고 답한 우리나라 국민은 46%로 이 전체 응답 국가 가운데 26번째였습니다. 아르메니아가 96%로 가장 높았고요. 9%에 불과한 일본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과 지금 뭐 분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런 나라치고는 응답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 참전 의향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71%가 기꺼이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뭐 서반장이나 저처럼 뭐 한 30, 40대는 이른바 이제 개도국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지금 20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 반칙을 혐오하고 공정, 상식을 중요시한다는 평가가 나오죠. 조국 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20대에선 0%가 나왔던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는데 자녀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 돌풍이 유독 20대에서 미미한 것도 우연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해석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뭐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그렇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조국 혁신당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죠. 글쎄요, 관심이 없는 건지 불신이 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뉴스나인에서도 전해드렸듯 이번 총선에서 아직까지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20대가 꽤 많은 거는 사실인 듯합니다. 투표 자체를 포기한 20대도 적지 않았고요. 앞서 제가 그 여권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이 적지 않다 이렇게 크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서반장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20대 표심을 잡는 게 한 달 동안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입시 비리, 조국은 싫은데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외교상 이유라고는 하지만 수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게 이 청년층 눈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비춰질까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표심 공략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인 게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이 또 20대였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잖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에 이어서 전공의와 의대생도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면서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1년 연기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및 학생, 수험생 대표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입시 5개월 전 전형을 바꾼 사례는 전두환 정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증언을 발표한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학생들,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이거는 헌법상처법 절차 원칙 위배이고 행정절차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오는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짓자는 겁니다.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의 의욕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아 집단사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의과대학교 수협의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통령실은 교수도 집단행동 시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에선 각 종단이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 시 교수도 법적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도 진료 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이 약 한 달 새 53% 줄어들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40%에 이르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 비중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강조하면서 수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간부 3명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 사직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면서 집단 사직이 의협의 선동에 따른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서울경찰청에 출석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이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입니다. 함께 소환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 의료의 100년 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는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면택 회장은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노조의 불법 행태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온 점을 강조한 겁니다. 실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노조는 보름 만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윤 청장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올린 건 명백한 범죄라며 주동자를 신속히 추적해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차출됐죠. 그러자 이번에는 공중보건의가 유일한 의사인 농어촌 지역이 비상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지역 보건소를 돌아봤습니다. 충남의 한 보건지소. 출입문에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고 진료실에 빈 의자에는 의사 가운만 걸려 있습니다. 보건소로 가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진료 받으셔야 될 거예요. 진료가 중단된지 모르고 혈압약을 타러 온 한 할머니는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는 거시기 기록이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왔다고 하면은 이게 보고서 그러냐고 하고 약 쳐주고 그러는데 딴 데 가면 다 앉아 또 처음부터요. 전남의 한 보건지소. 의사가 없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파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동네 병원도 있고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의존할 것이 이제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아프시면 갈 데가 없어요.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나 각종 예방 접종을 위해선 이제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공중보건이 138명이 대형 병원에 파견되면서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의 한 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순회하며 진료하는 방안으로 그나마 일부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계속 빼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더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공보의를 최대 200명 추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낮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현금을 쌓아둘 만한 곳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의문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가상화폐 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3시 10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인조 강도는 다짜고짜 대표를 폭행해 제압하고 금품을 훔치려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땐 이미 용의자 3명은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제 우당탕 소리 나고 그냥 2명 도망가고 한 명은 약간 일행 아닌 듯이 앞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주 10시간 만에 역삼동 일대에서 일당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초 이 사무실에 입주했는데 이전에는 코인 업체가 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얘기 들은 거는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코인 회사가 거기 하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코인 업체를 노린 강도가 주소를 잘못 찾은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두바이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회원 모집에 동원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과 100유로짜리 현금 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입니다. 경찰이 40대 총책 등 일당 35명을 붙잡았습니다. 도박공간 배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두바이랑 인도네시아 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15,000명이고 누적 판돈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 회원 유치를 위해 중학교 2학년생 3명을 총판, 즉 모집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중학생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회원 500명을 모은 대가로 각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법이라는 인식은 정확히 알고는 있었는데 도박이라는 게 좀 재밌다고 이렇게 좀 느껴져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났다. 경찰은 총 범죄 수익 500억 원 중 83억 원을 추징 신청했고 외국에 체류 중인 9명의 강제 송환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은 두바이에 있는 해외 조직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인명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오토바이가 편도 4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선을 넘나듭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양재대로에서 오토바이들이 아랑곳 않고 질주합니다. 수서IC와 탄천교를 지나온 차들이 곧바로 이어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구조라 차량 속도가 빠릅니다. 주민들은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휙휙 하다 보면은 운전자는 그거를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에겐 이곳이 지름길입니다. 가락동에서 일원동까지 양재대로를 이용하면 3분이면 가지만 일반 도로는 2배 이상 걸립니다. 이 도로를 가지 않으면 상당히 돌아서 가야 돼요.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사실은 돈을 벌라는 거 아니에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달앱 업체가 도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륜차 전용 앱 개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로 1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가 2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가치를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 후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천을 재검토할 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상당히 곤란할 듯합니다. 아까 전해드렸듯이 오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재판부가 양해하지 않자 제때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오후로 연기가 됐었죠.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말고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될 건지 박한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당초 오전 10시 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3시간 연기됐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정 중에 너무 짜증 아닙니까?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 시간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지각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도 없이 불출석하는 건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단 불참이 특별한 사유 소명 없이 그렇게 하면 또 양형에 반영되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19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총 7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돕던 한국인 선교사가 이달 초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최근 상당히 가까워진 북러 관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지원해온 선교사 백모 씨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건 지난 1월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구금된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간첩 혐의라고 보도했는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최장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embassy has no comments on the matter. Very sorry. 한인 선교사가 북한 노동자를 지원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러시아 법률상 1차 경고, 2차 벌금, 3차 추방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간첩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북러 관계가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추방하거나 벌금 사안 정도로 할 일이죠. 기존 관례상. 근데 지금 간첩 혐의를 씌운 거잖아요. 북한의 요청이나 북한의 의도에 따른 걸로 봐야 되겠죠. 한러 관계 악화에 따라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사실상의 인질 외교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후 2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한 경우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을 회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사기를 당해 600만 원대 빚을 진 24살 프리랜서 A씨. 일감도 잘 들어오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집에 계속 우편 달라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보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좀 마음이 아팠죠.
금융위원회는 A씨처럼 소액 연체자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서민 298만 명과 자영업자 31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이 회복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용 사면자의 신용 점수가 오르면서 그동안 막혔던 제1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 소상공인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체 없이 돈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이 많아지면서 잠재적 부실도 커질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빚을 모두 갚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천원 콩나물, 반값 LA갈비 등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의 초저가 마케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정육 코너. 직원들이 탑처럼 쌓아 올린 LA갈비를 매대에 진열합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24,900원. 평소의 딱 절반 가격입니다. 모레부터 LA갈비 등 갈비 상품들을 최대 밤가스에 판매하는 등 마트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한 기업형 슈퍼마켓도 내일부터 두부와 콩나물 같은 신선식품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도 딸기 등 신선식품에 대해 최대 반값 세일 행사에 나섰습니다. 할인 행사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덜 부담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온라인 쇼핑몰은 빠른 직구 서비스를 일본 제품까지 확대하고 일부 상품을 최대 82% 할인하는 행사도 준비 중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가 이달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유통업계의 할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초저가 혁명 같은 그런 어떤 가격 혁명이 만들어지고 갈 거예요. 한국의 제조업체도 이제 그런 납품가를 맞출 수 없으면 시장에서 아웃되는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 같고. 초저가를 앞세운 알리의 파상 공세가 유통업계에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청록파 서정시인으로 꼽히는 박목월의 미발표 시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당시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이나 산문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목월 문학의 새로움이기도 해서 이 문학사적 재평가와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슈샨보이. 이 밤에 어디서 자나 슈샨보이. 비가 오는데 잠자리나 마련했을까 슈샨보이.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은 길거리 구두닦이 소년을 세심한 눈길로 그려낸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6필시 슈샨보이입니다.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자택과 기념문학관 등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에서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시가 대거 발굴됐습니다. 모두 460여 편 중 새로운 창작물로 확인한 166편이 공개됐습니다. 아버님이 써낸 시들을 전부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런 걸 넓혀주는 일을 했다 하는 생각. 박목월 시인의 대표 작품 나그네와 청로로에서 엿보이듯 자연주의적이고 서정적인 기존 시품과는 다르게 해방과 6.25 등 현실을 노래한 작품들은 물론 연작시들도 발견돼 내용과 형식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발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방의 기쁨, 6.25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한 시들, 한국 시 문학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유작품 발간위원회는 새롭게 발견된 시들이 담긴 6필 노트를 일반에 공개하고 시인의 문학 세계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한화 류현진이 12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공식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늘 시범 경기 기아전에 선발 등판해서 최고 구속 148km와 칼날 같은 제구를 선보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1회에만 공 18개를 던졌습니다. 2루타에다 중전 적시타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감을 찾았습니다.
12년 만에 상대한 최영우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말에 타구를 맞아 잠시 아찔했지만 툭툭 털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칩니다. 우타자 바깥쪽을 찌르는 전매 특허 체인지업으로 탈삼진. 기아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에게는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을 10분 활용해 3구 삼진을 선사합니다. 허벅지에 타구를 한 차례 더 맞았지만 재빠르게 잡아내고 덕아웃으로 향합니다. 4이닝 3피안타 1실점,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까지 찍었습니다. 계획대로 공 62개를 던진 류현진은 나흘을 쉬고 한 차례 시범 경기에 더 출전한 뒤 LG와의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한화 타선은 노시안의 3점포를 시작으로 1회에만 대거 9점을 뽑으면서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한화는 문동주와 김서현을 모두 투입하며 9대1 승리를 지켰습니다. 타자들한 전력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은 뭐 투구수랑 이닝 수만 생각하고 마운드에 올라서 시즌 개막은 오는 23일입니다. 류현진이 돌아온 한화의 경기는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뻐꾸기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작은 뱁새가 먹이를 물고 와 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먹이고 먹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맡기는 기생조입니다. 숙주새는 뻐꾸기 알도 함께 품어줍니다. 뻐꾸기가 보아하자 숙주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깨트립니다. 보든 말든 갓난 새끼도 떨어뜨려 죽입니다. 먹이를 독차지해 무럭무럭 크면 떠나버리죠. 당황하지 마, 한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정성껏 키워줬는데 빈 둥지만 폐허로 남은 숙주가 가련합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으로 추천됐던 시민사회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친묵 반미단체 출신으로 진보당과 함께 활동해온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다른 여성 후보도 전농련 소속으로 사드 반대를 주도했고 진보당에서 얼마 전 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번 후보도 뒤늦게 사퇴했습니다. 이들이 당선권에 배치되자 민주당 안팎에선 농락당했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만 어쩌면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윤석열 연대와 범야권 대선 지지 세력 확보에만 정신을 쏟느라 일어날 사달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진보당목 당선권 후보로 확정된 세 사람 역시 통진당을 비롯한 이적단체 출신이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친북, 종북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꽃길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이 안으로 비명 행사에 진창길을 걷는 사이 조국당이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실망한 지지층이 비례는 조국당으로 갈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조국당 후보자 모집에는 닷새 만에 1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조국 대표 그리고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황운하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모두 유죄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입니다. 한국 정치에 새삼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려고 만신창이 꼼수 선거제를 고수했냐는 물음을 이 대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인이 애달픈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울음으로 뉘우치는 일, 뻐꾸기 운다. 지금 정치판에서 기생조보다 슬피 울어야 하는 건 둥지를 내준 숙주조입니다. 3월 12일 앵커 칼럼 오늘 뻐꾸기 둥지를 틀다였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내일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데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밤에는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영서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아침에는 서울이 영상 1도 보이다가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